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채연이고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이고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죠. 제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고령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동거를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이죠. 시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집의 절대 권력자는 시할머니로 시어머니도 거역할 수 없는 분이죠. 시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에게 참 예쁜 며느리를 넣어뒀다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걸 아시니 집안일을 분담하자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 따라 저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고 요리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어요. 시할머니도 가끔 저녁을 만들어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엔 시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셨던 시할머니가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다리가 골절되었고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가족에게 간병을 맡길 수 없다며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하시고는 마음에 드는 시설을 골라 시댁에서 나가셨어요. 시할머니가 나가서 외롭다고 생각한 건 저뿐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나가자 속이 뻥 뚫린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이런 일들에 무관심하다고 해야 하나 특별히 신경 쓴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분담하던 요리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났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은 늦잠을 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오늘부터 요리도 며느리가 하도록 해. 나는 이제 집안일에서 손 뗄 거니깐.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헌신해왔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손 떼도 되지 않겠어?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변하신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가 만족할 정도로 집안일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불평 없던 청소나 빨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불평 불만과 더불어 급기야는 사적인 물건들까지 버리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물건이 많은 건 맞긴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버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 물건 정리도 좀 했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관해놨던 액세서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대답만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 액세서리 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물건들이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정리 좀 해줬다며 버리기에는 아까워 보여서 자기가 쓰기로 했다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웃음 뒤에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뺏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버릴 만한 물건들이었는데 뭘 돌려달라고 하냐며 계속 변명하셔서 돌려받을 수 없었네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시달린 건 요리였어요. 원래도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긴 했어요. 제 스스로도 제가 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나무라시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심할 땐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하셨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외식이나 하자며 남편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중간에 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니 조금이라도 절 감싸줬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을 가기 전에 저만 들리도록 엄마가 싫어하거나 엄마 입맛에 안 맞을 만한 음식은 만들지 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나갔고 혼자 남겨진 저는 남은 음식을 쓸쓸히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만들어서 맛이 없지 않았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제 일상 속 힐링은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유일하게 시할머니에게만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시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버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주셨어요. 정성 들인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벌 받는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내주신 거죠.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도 함께 욕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화내주시는 시할머니를 만나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께서 가장 자신있고 다들 맛있어하는 요리들을 알려주시겠다며 제게 레시피를 받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5개 정도의 요리를 받아 적었어요. 모두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시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로 바로 만들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맛있다고 하셨어요. 시할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하다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시할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청소나 빨래로 잔소리 듣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요리도 점점 자신감이 붙어 나름 맛있다는 평도 받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구나 하며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갈 무렵 저는 조금씩 또 다른 문제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싫다고만 하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더라고요. 전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된 거구나. 저는 반발심에 집안일도 대충하고 바닥에 쓰레기도 흙 뿌려놓고 무언의 시위를 했어요. 저를 그저 가정부로만 취급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일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무시당한 지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투명인간 같은 취급에 완전 익숙해져 있어요. 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은 계속했어요. 눈치 빠른 시할머니는 분명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건지 특별히 물어보시는 건 없으셨어요. 매번 제가 가지고 간 과자를 둘이서 먹고 잡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시할머니가 직접 알려주는 레시피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반응을 시할머니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시할머니의 레시피 중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던 요리를 만들었는데 늘 그렇듯 아무런 반응도 없고 1년 전만 해도 맛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되었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얼른 물을 뿌리자 싶어서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뿌렸는데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무시당할 게 뻔한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119에 전화를 했어요. 소방관이 금방 올 거라고 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려주며 돌아다녔어요. 소방차는 5분도 채 안 돼서 왔고 곧바로 화재 진압을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에 아직 2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두 사람에 대한 제 나름대로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먼저 부엌에서 가까운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구조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구조됐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탓인지 휘청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큰 화상은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뜨거운 공기를 많이 마셔 목에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모두 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화재가 진압되는 걸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불이 났다고 문자를 보내놓았고요. 불은 1시간 후에 완전히 꺼졌어요. 시댁은 불에 탔지만 이웃집으로 옮겨지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불이 난 걸까? 저는 계속 생각해봤어요.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건 확실해 보였거든요. 혹시 저는 의심 가는 게 하나 떠올랐는데
그건 금연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 담배를 피울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게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피우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넣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방관들에게도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는 걸 알려줬고요.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뺨에 큰 거즈를 붙이고 있었는데 분명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기저기 작은 화상은 있었지만 시어머니처럼 눈에 띄는 화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대화를 해보나 했는데 그저 저를 비난할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불이라고 했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며 흉터 생기면 다 책임지라며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년 동안 쌓인 결과가 이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입장 바꿔서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무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의 말을 끄는 건 시할머니였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병원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호통쳤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사이 좋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화가 난 시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는데 남편 보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저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우기 시작했던 거고 불륜으로 이혼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니 저 스스로 이혼을 원하도록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였죠. 도대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준 동네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시할머니의 정보력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저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외도로 인한 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드라마틱한 로맨스를 꿈꿨겠지만 저와의 이혼 과정에서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지더라고요. 집에 불이 난 것도 물론 항목했겠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재 원인은 담배 공초였던 게 밝혀졌어요.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둘은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어요. 소문에는 시할머니는 얼굴에 화상 자국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간다고도 하더라고요. 나름 볼받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혼한 뒤 저는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날 왜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시할머니께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도 시할머니가 계시는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가 길고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읽어보시고 제발 제가 나쁜 건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5년차 3살 아들과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임신 2개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1년 정도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임신 중에도 평일에는 직장, 주말에는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잘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 출산하고 시어머니 퇴원하신 뒤 매주 아기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는 곳은 경기도, 시댁은 서울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평생 사시던 우리 엄마가 제 아들 봐주시러 부산 생활 정리하시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로 옮기셨습니다. 1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아들 돌잔치한 뒤에 저희 집 근처로 따로 방을 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18개월 될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가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아들을 봐주셨습니다. 18개월 지나면서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4시에 친정엄마가 데리고 와서 저 퇴근할 때까지 봐주십니다.
제가 퇴근하면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저녁 먹이고 오육하는 것까지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아기 보고 주말에는 아기 보여드리러 시댁 가고 하느라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해 애 낳기 전보다 5kg은 더 빠졌습니다. 저는 사람 물굴이 아니고 피곤에 쩔었지만 그래도 할도리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3년째. 이번 추석 이후에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위수술을 하시고 경과가 안 좋으셔서 암 검사를 하셨는데 담도암 4기의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하십니다. 한 달째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태라 시아버지 병원에 신랑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혼자 계시는데 낮에는 간병인이 방문하고 막내 시누이가 시어머니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시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들렀다가 시댁 가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지금 둘째 임신 7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 나타나도 직장 그만둘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둘째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받아서 6개월 정도 제 손으로 키우고 9개월 정도 되면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현재 임신 막달입니다. 5월 말이 예정일이라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 편찮으신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시어머니랑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편한 사이가 아닌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애 임신 9개월 될 때 설날에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명절 지내러 잠깐 시댁에 외출하셨을 때 저에게 오징어 20마리 튀기게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할 것도 많은데 생물 오징어 20마리 튀기면으아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 아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 충당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결혼할 때까지 자취만 10년 했습니다. 웬만한 음식 다 해먹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시락 싸 다닐 정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 시어머니 잔소리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제발 가만 좀 냅둬 달라고요. 두 번째, 우리 아들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좀 까칠해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모유를 계속 먹여서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깨서 울고 하느라 추석날 시누이들 가족들이 다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 먹고 술 한잔씩 하고 다들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모여 자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우리 아들 밤새 보채느라 거의 밤샜습니다. 새벽쯤 겨우 잠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제 머리를 탁탁 쳐서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제 머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 밥해 애들 밥 먹어야지 이랬습니다. 저 화가 꼭지까지 돌아오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제 잠 못 잔 며느리를 지팡이로 치면서 자기네 딸들 먹일 밥하라고 한 양반입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 제가 먼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처로 오시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너무 고마워했고 누나들이랑도 이야기가 대충 된 듯 했습니다. 임신 9개월쯤이었던 그 명절에 큰 누나가 저를 따로 불러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야 이러시길래 저 회사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 누나 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모시려고 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어머니 모신다고 한 적 없는데요. 큰 누나 말. 내가 중간에서 말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 엄마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난 네가 모신다고 해서 당연히 같이 사는 줄 알았지. 그 말 듣고 저는 완전 황당해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어? 난 집 근처로 오시면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고 집 근처에 노인병원도 많아서 더 좋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랑도 맞아 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큰 누나 작은 누나 막내 신우 지네끼리 저 회사 그만두고 지 엄마 간병하라고 합의 본 거였습니다. 결혼 후 명절 당일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지만 부산이라 멀기도 하고 밀리는 차를 뚫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태어나고 고향을 떠나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명절에도 계속 혼자 계셔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려 신랑에게 이야기해서 올해 설에는 처음으로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절 당일 누나와 여동생이 다 시댁으로 모이고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 와서 9시 정도에 친정에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완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있어야지 어디 명절날 친정에 가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고아인가요? 제 친정엄마는 무슨 죄죠? 저 때문에 고향 떠나 혼자 쓸쓸하게 명절 보내야 하는데 왜 그건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랬더니 그래도 넌 이제 시댁 식구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근데 왜 넌 나한테 어머니라 한 번도 안 부르니? 그래서 그럼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하면 뭐라고 불렀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래 너 잘났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등등 많은 사연이 있어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을 때 김치 종류만 10가지는 넘을 겁니다. 그것도 생김치로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들이 김치해서 보내주나 봅니다. 밥상 차리고 있으면 옆에 서서 이럽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무슨 김치 있어 그거 갖고 와. 그거 다 꺼내서 밥상 차려놓으면 솔직히 다 먹지도 않고 시어머니 숟가락으로 김치 먹어서 그 밥풀이 그대로 김치에 묻어같이 밥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같이 밥 먹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저인데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시아버지는 4개월 시한부 판정받으시고 계속 병원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는 집에 계속 혼자 계시니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거든요. 신랑 말. 시댁 처분하고 저희 집 처분하고 좀 넓은 평수 전세로 이사가서 같이 살자.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저 솔직히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몇 가지만 약속해라. 나 잘 모실 자신 없고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도 없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면서 어머니 간호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고춧가루 무슨 간장 무슨 고추장 이런 거 다 따지는 시어머니 맞출 자신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 담그면서 새 김치 내놓을 생각도 없다. 신랑도 잘하는 건 바라지 않고 간병인도 쓸 거고 도우미도 불러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부동산에 내놓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적어도 2-3달 여유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2집 처분하고 전세집 구하고 이사까지. 애 낳기 전에 이사까지 하고 애 낳고 산후조리원 이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합가 얘기 나온 지 3일 만에 오늘 퇴근 중에 갑자기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누나랑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 신우애가 지금 막달이라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 엄마를 보살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지내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 병원비에 저 산후조리원 비용 마련하느라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우리 아들 잘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우리 아들 재우고 새벽 3-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특수한 일이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라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밤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너무 무리해서 조산기가 있다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거 보니 웬수라 무리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졌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24평 아파트 방 2개짜리입니다. 큰 방에서 우리 아들 자고 작은 방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를 작은 방에 모시자는 겁니다. 지금 저 애 낳을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오시면 4시에 어린이집에서 오는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저희 친정엄마한테 우리 아들이랑 시어머니까지 같이 돌보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정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면 집 처분하고 전세집 구해서 이사할 때까지 요양병원에 2-3달 정도 모시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옵니다.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잠깐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기 동생 임신 중이라 힘든 건 알면서 지 마누라 임신 중에 회사 다니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 조상기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정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랑 우리 아들이랑 나갈 테니까 네가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이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시아버지는 시한부 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는데 편찮으신 상황이네요.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편찮으신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잠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집이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모시냐고 말할 수도 있고 시누이들도 왜 요양병원에 모시냐고 당연히 말을 할 것이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얽힌 느낌이 많이 드네요. 스님께서는 배려하지 못하냐고 했지만 뭔가 배려와는 다른 내용 같아 보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겠고 스님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 잠시 보내서 전세집 구한 뒤 들어오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 집에 시어머니까지 들어오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 원룸에 시어머니가 살든지 아니면 스니가 일할 때 거기서 일을 하든지 시어머니든 스니든 쓰면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해결될 듯 싶긴 한데 남편분이 허락을 하냐가 또 관건이 되겠네요. 원룸 몇 달만 살고 전세집 구하고 같이 살면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그게 말이 되냐 이상적인 말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없습니다. 제일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힘드시겠지만 이것저것 생각해보시고 시어머니 요양병원 잠시 계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시누이의 말이 문제니 남편을 잘 설득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잠시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상이지만 제 말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